미국 군함이 베네수엘라 해역의 표적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군사적 충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베네수엘라의 최근 악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때 석유 부국으로 알려졌던 나라는 이제 빈곤, 범죄, 독재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중 하나가 실패한 국가가 되었고 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모든 것은 조직 범죄와 그 세계적 영향력과 관련됩니다. 베네수엘라 카르텔의 이야기는 코카인이 아니라 석유에서 시작됩니다. 카르텔이 권력 잡기 전 석유가 모든 것을 장악할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1922년 쉘 로열 더치 쉘은 베네수엘라 북서부 마라카이보 분지에서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은 하루 1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 당시로선 매우 놀라웠습니다. 몇 년 만에 약 100개 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 장군 통치에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이 급증했습니다. 1929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연 1억 3,7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 석유가 베네수엘라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석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의 98%는 여전히 걸프, 로열 더치 쉘, 스탠다드 오일 등 외국 기업이 통제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지도자들은 기업들이 석유 수익 절반을 정부에 내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했습니다. 1943년 탄화수소법이 한 예입니다. 5년 뒤 정부 수입은 6배로 늘었습니다. 그때까지 베네수엘라는 군사 독재 정권의 분리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나라는 첫 번째 본격적인 민주정부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또 다른 독재를 막기 위해 석유 이익을 비례적으로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석유 이익이 거의 전적으로 정부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960년까지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페크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페르시아만 주요 국가들, 에콰도르, 나이지리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오펙은 가격을 조정하고 회원국의 석유 산업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베네수엘라는 최초의 국영 석유 회사인 베네수엘라 석유공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외국 석유 회사들의 세금을 50%에서 65%로 올렸습니다. 1970년대는 베네수엘라 석유 힘이 절정이던 때였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을 지지한 국가들에 대해 오펙이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유가가 4배로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인당 소득 기준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 2년 만에 이로 인해 국가 예산에 100억 달러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분별한 부실 경영과 통제할 수 없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혹은 도저히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1972년부터 1997년까지 약 1,000억 달러가 25년간 횡령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76년 석유 호황에 힘입어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석유 국유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국영 석유 회사인 포트롤로스 데 베네수엘라 소치에닷 아노니마, 즉 PDVSA를 설립했습니다. PDVSA는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탐사, 생산, 정제, 수출을 모두 책임집니다. PDVSA는 외국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었지만 항상 최소한 수익의 60% 이상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국영 기업이지만 PDVSA는 규제 없이 운영되도록 구조화됐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 베네수엘라의 꿈과 유가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유가 하락으로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해외 정유소 인수로 막대한 부채가 늘었습니다. 1989년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가 IMF와 구제금융을 협상했습니다. 이 협상에는 인기 없는 재정 긴축 정책이 포함되어 거리에서 폭력과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1992년 혼란 속에서 군 장교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차베스는 90년대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 199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내세운 그는 새로운 사회주의 볼리바르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차베스는 선거운동 중 베네수엘라의 석유 불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볼리바르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빈곤율을 20%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의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정점 이후 감소했습니다. 차베스는 2002-2003년 파업 중이던 PDVSA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조치로 핵심 경영검 기술자들이 떠나며 PDVSA의 생산 능력이 크게 손상됐습니다. 2005년까지 차베스는 쿠바 등 다른 지역 사회주의 국가들과 석유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페트로카리브 동맹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고 차베스의 오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가 석유를 다른 나라에 내주고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정부는 더욱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국가 부채는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여전히 노동자 계층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그는 포퓰리스트가 되었고 권위주의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제한 폐지, 대법원 장악, 언론 탄압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국내외의 많은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는 엑슨모빌과 코노코필립스 석유 사업도 국유화했습니다. 차베스는 2013년 사망했고 니콜라스 마두로가 뒤를 이었습니다. 차베스 시대 변화로 마두로가 독재 정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2014년 전 세계 유가가 하락하며 베네수엘라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980년대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10년 가까이 석유를 무료로 제공하며 국내 생산을 줄여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더해져 타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차베스가 쿠바에 석유를 제공한 이후 워싱턴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PDVSA의 석유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충격 완화를 위해 돈을 찍었지만 이는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했습니다. 2019년까지 인플레이션은 무려 거의 1000만%에 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는 거의 가치가 없어져 사실상 전국이 미국 달러를 대신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자국에서 커져가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떠나게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콜롬비아와 다른 인접 국가들로 몰려갔고 많은 이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힘든 여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요인으로 국내 불안이 커졌지만 마두로는 정치 탄압과 검열로 국민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선거 조작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그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60개국이 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미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임시 지도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두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아있는 석유 거래 동맹국들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쿠바, 이란, 러시아, 그리고 터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2019년 베네수엘라의 군대를 파견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 정권을 계속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가 제재를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동맹국들 외에도 마두로는 중동의 또 다른 동맹인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레바논 테러 조직 헤즈볼라는 이란에 직접 후원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테헤란과 카라카스는 같은 반미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권위주의 정권입니다. 마두로는 이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2022년 마두로는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과 20년 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의 이른바 미국과 서방에 맞서는 저항의 축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마두로는 2022년에 이란의 베네수엘라 내 직접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화물기가 아르헨티나에서 억류됐습니다. 그 비행기에는 이란인 5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2명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IRGC 자체도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군사용 드론 공장 건설을 허가받았고 마두로는 이란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이란의 라틴 아메리카 무기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서처럼 베네수엘라에서도 억압적 음모를 실행했습니다. 2021년 FBI는 이란 반체제 인사를 베네수엘라로 보내려던 음모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활동가를 이란으로 데려가 처벌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헤즈볼라와 베네수엘라 관계의 배경입니다. 이란의 대리인 헤즈볼라는 베네수엘라에서 IRGC와 같은 특권을 받고 남미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헤즈볼라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의 3국 접경 지역에서 범죄 테러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전은 헤즈볼라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계로 헤즈볼라는 서방국에서도 직접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대사관 폭탄 테러나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이 특정 분파는 외부 보안 조직, 즉 외부 보안 조직 또는 910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는 마약 테러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이 음모에는 시리아계 베네수엘라 국회의원,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조직원, 멕시코 마약 카르텔,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 여러 단체가 연루됐습니다. 이 더 큰 음모는 저지되었지만 헤즈볼라의 910 부대는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완전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현지 마약 갱단과 카르텔과 거래를 하며 수익성 높은 마약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ESO의 현 지도자인 압달라 사파디는 헤즈볼라의 이란 특사입니다. 그는 또한 사무총장의 사촌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또 다른 핵심 헤즈볼라 지도자는 아드함 후세인 타바자입니다. 타바자는 베네수엘라에서 헤즈볼라 자금 세탁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정교한 투자 방식과 많은 현금, 신용이 요구되는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사업들 중 하나가 알인마 엔지니어링 앤 컨트랙팅입니다. 이 회사는 레바논과 이라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대표인 지하드 모하메드 잔수는 베네수엘라 여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타바샤와 사파딘 모두 베네수엘라 국경을 넘어 이 지역 전역의 대규모 범죄 조직과 광범위한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은 섬유, 소고기, 목탄, 전자제품, 관광, 부동산, 건설업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헤즈볼라 자금 세탁을 지원합니다. 헤즈볼라는 베네수엘라 등 이 지역의 레바논 디아스포라를 활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 갱단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착취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레바논 공동체는 자신도 모르게 헤즈볼라 자금 조달과 이동에 필요한 물류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업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베네수엘라 지원 네트워크는 가족 중심 시족 구조로 마두로의 불법 경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정권의 핵심 정치 집단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 네트워크 덕분에 마두로는 자신의 정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2021년 그는 또 한 번 선거를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입법부 선거였습니다. 그는 국회를 장악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인정하지 않았고 야권은 투표를 보이콧했습니다. 이 보이콧은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미주기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022 연말 야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마두로는 2023년 워싱턴과 대화에 나섰습니다. 그 정권은 2024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은 베네수엘라 석유와 가스 일부 제재를 해제했지만 2024년에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마두로는 자유선거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가이아나를 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 오랜 영토 분쟁의 재점화였습니다. 어떤 영토 때문일까요? 왜일까요? 에스코베도 지역이 석유가 많나요? 마두로가 이 영토로 가이아나와 전쟁을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마두로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이번 선거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이 긴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오면서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올해 내내 트럼프는 더 강력한 망명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200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추방했습니다. 이후 엘살바도르의 중재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일부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2025년 8월 법무장관 팸 본디는 마두로 체포 정보 제공자에게 5천만 달러 보상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기존 2,500만 달러 보상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더 대담한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내세우는 이유는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보트 공격과 드론 이야기 앞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와 갱단 폭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만연한 부패와 권위주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 비극의 최근 장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2014년부터 초인플레이션과 부패로 식량 의약품이 부족해졌습니다. 정부는 전력망 불안정으로 전국에서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전염병도 만연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며 평균 소득이 겨우 72센트에 불과합니다. 베네수엘라 가구의 거의 96%가 빈곤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수년에 걸쳐 조성되어 범죄가 장악할 완벽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조직범죄는 2014년 이전부터 베네수엘라에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카르텔 데 로스 히조스를 이야기해봅시다. 이 이름은 베네수엘라 마약 단속 사령부 2명이 마약 밀매로 기소될 때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CIA와 협력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 침투하고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들의 제복에 있는 태양 모양의 문장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의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그해 차베스의 볼리바르 혁명 운동 200의 구성원들, 이 새로운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참고로 이들은 차베스가 1992년에 일으킨 쿠데타 실패에 가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카르텔 볼리바리아노, 즉 볼리바르 카르텔로 불렸습니다. 90년대의 부패한 환경 덕분에 특히 마약 밀매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는 2004년 후고 차베스 정권이 자리 잡은 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더 많은 군인들이 연루 의심을 받았고 더 큰 문제는 차베스가 군의 전례에 없는 권력을 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PDVSA의 만연한 부실 경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2005년 차베스가 미국 마약 단속국을 베네수엘라에서 추방한 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곧 마약 밀매에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되었고 이후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우고 차베스 경호부대가 베네수엘라에서 마약 운송을 추선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군이 콜롬비아 좌파 게릴라 FARC와 마약 거래를 협력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영국은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 마약 운송기를 공군 기지에 들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혹들로 워싱턴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로스 이조스 카르텔 지도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대부분이 마두로가 임명한 고위 군 장교들이기 때문에 타당합니다. 2020년 미국 정부는 마두로 등 정부 관리들을 로스 이조스 카르텔 수장으로 기소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약 세계에는 또 다른 큰 세력인 트렌데 아라과, 즉 아라과의 기차가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14년 또 다른 경제적 재앙 속에 결성됐습니다. 이 갱단은 베네수엘라 아라과 주토코론 교도소에서 성장했고 이름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이 조직 이름은 카라카스와 아라과 간 철도, 건설 노조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갱단은 토코론 교도소를 장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동물원, 수영장, 디스코장, 레스토랑, 바를 운영했습니다. 그 두목들은 감옥 안에서 강도, 납치, 살인까지 모두 지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비극으로 이 갱단이 해외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떠난 약 800만 베네수엘라인을 이용해 망명자 중에서 조직원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갱단은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같은 인접 국가들의 근거지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람과 마약을 모두 밀수했습니다. 그들은 갈취와 성매매 조직도 운영했으며 가장 악명 높은 범죄는 지난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 그들은 로날드 오헤다를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오헤다는 마두로 정권에 맞서 음모를 꾸민 베네수엘라 전 군 장교로 칠레로 도피했습니다. 그곳에서 갱단원들이 칠레 경찰로 위장해 그를 납치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고 시멘트에 묻었습니다. 트렌드 데 알라가 조직은 이제 미국으로도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들이 모집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가 7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뉴욕 경찰 2명 총격 사건과 플로리다에서 전직 베네수엘라 경찰관 살해에 연루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갱단을 초국가적 범죄의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 조직을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베네수엘라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미국 코카인 밀수입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태양의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마두로가 이제 테러 조직의 추정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8월 트럼프는 비밀리에 펜타곤의 라틴 아메리카 마약 카르텔의 군사력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마두로 현상금이 2배로 오르고 미국은 베네수엘라 해역에 해군 전함을 배치했습니다. 이 전함들에는 4,500명 이상의 선원과 해병대원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트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2025년 9월 2일 미군은 트렌데 아라과로 추정되는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이 보트는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해군만 참여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해군 함대는 여전히 카리브해 전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베네수엘라에 더 깊은 의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언론은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지만 미국은 해당 지역의 군사 자산을 계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0월 2 되자 160
특수작전항공연대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헬리콥터를 운용했습니다. 미군은 또한 이 지역에 B-52 전략폭격기 세대를 출격시켰습니다. 해상에는 미군이 핵잠수함도 배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카라카스와의 외교 교류를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CIA에 베네수엘라 비밀 작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부와 권력이 부패하면 얼마나 빨리 위기가 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년간 부실한 관리와 약한 제도로 범죄 조직이 장악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경제를 다양화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지도자들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대안 시나리오를 오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교 압박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민주정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에드문도 곤살레스 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선거에서 야권을 이끌었고 마두로를 이긴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동맹도 많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수십억 달러 석유를 가졌다고 공정하고 번영하는 결말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억만장자, 로비스트, 그리고 정부 대변인들이 소유한 언론사에서 뉴스를 듣는 것에 지쳤다면 여러분은 글로벌 리캡스를 분명히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뉴스레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중국의 글로벌 움직임까지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스폰서, 광고, 검열, 기업 필터, 왜곡 없이 직설적이고 역과 없는 지정학만 전해드립니다. 주류 매체가 다루기 꺼리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모든 내용을 직접 작성하며 뉴욕이나 베이징 이사회가 아닌 여러분께만 책임집니다. 진실이 여전히 중요한 곳, 헤드라인이 돈에 팔리지 않는 곳, 그리고 전 세계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곳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글로벌 리캡스에 가입하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globalrecaps.com 방문해 가입하세요. 무료로 10초 만에 가입할 수 있고 매주 꼭 열어보고 싶은 이메일이 될 거예요.